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릭 라르손의 The My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테렌스 타워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테렌스 타워는 2006년에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입니다. 그는 애틀랜틱과의 최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좋은 답으로 변환하는데 매우 능숙하다. 반면에 인간은 10개의 관찰을 한 후에 영감에 의한 추측을 하는데 능숙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이 수학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요사이 광고가 되고 있는 이 오원 모델에 대해서도 나름 쓸모는 있지만 진정한 연구 보조원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을 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인간과 AI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측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지은 에릭 라르소는 작가이자 사업가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달파에서 자금을 지원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 이 AI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사고하는데도 능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 제목에 신화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 AI를 신화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프레딕티브 코딩 혹은 프레딕티브 프로세싱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능동 추론, 베이즈 추론, 귀추 추론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귀추, 우리말로는 가추라고 하는, 또 영어로는 앱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독특한 추론 방식에 대해서 지식을 채워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The Myth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는 아직 AI에게 함락당하지 않은 인간의 추론 능력이 귀추라고 보고 있고요. 이 귀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현 시점에서 AI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맥락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와 맥락을 포착하는 것은 세계에 관한 지식과 상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계 지식과 상식이 없으면 어떤 말의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고, 맥락을 파악할 수 없으면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지식의 범위는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AI에게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거대 언어 모델도 일반적으로는 의미론과 이 맥락을 다루는 화형론을 정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설사 세계 지식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전 지식을 현재 상황에 매칭시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래서 이 연역이나 귀납으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오로지 귀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추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찰 사례 C가 있습니다. 이 관찰 사례는 땅이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땅이 젖었는지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 지식을 활용하게 되죠. 세계 지식 안에는 무수히 많은 지식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의 지식 구조물에 관찰 사례 C를 가져다 붙여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C의 의미는 현 시점에서 확정이 됩니다. 관찰 사례, 즉 땅이 젖었다가 비가 오면 땅이 젖었다의 세계관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초의 땅이 젖은 광경만 보고선 무수히 많은 세계 지식들 중에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의 가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관련성, 렐러번스 문제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단번에 해내기 위해서는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하나로 꿰고 그 궤도를 타고 가설을 대담하게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추론은 연역이나 귀납으로 될 일이 아니고요. 오로지 기추만으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추론의 차이점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추, 앱덕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미국의 철학자 찰스 퍼스입니다. 찰스 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는 계산이 아니라 도약, 추측이다. 그리고 이 기추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전 정보 혹은 이야기와 연결하며 이때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었으니 조금이라도 달라진 이야기 혹은 새로운 예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이해의 틀 안에서 포섭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희석시키고 신체 조절 능력을 지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지 않다면, 즉 제대로 된 스키마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혹은 좋은 이야기 구조가 없다면요, 어떤 현상을 발견했을 때 제대로 된 가설, 깨달음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텅텅 비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선생, 좋은 재료, 좋은 광경을 선사해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는 어떤 분야를 충분히 학습해서 많은 지식들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주어지는 현상을 재해석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저자는 코페르니쿠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당시에도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데에 대한 엄청난 양의 증거와 데이터가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가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설의 창출은 영감에 의해서, 창의성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귀추 자체가 원래 창의적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창의적으로 귀추를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역, 귀납, 귀추 이 세 가지 추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역 추론입니다. 유명 컴퓨터 과학자 스튜어트 러셀은 기호 논리가 궁극적인 일반 인공지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귀납 중심의 머신러닝에 연역 논리 중심의 기호주의 AI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연역 추론은 이런 것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라는 사전지식 혹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이 젖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연역추론은 형식적 타당성만을 따집니다. 형식적 타당성을 갖춘 연역추론에서는 전제가 맞으면 결론도 무조건 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돼지가 난다. 비가 왔다. 그러므로 돼지가 난다. 이 연역추론은 타당합니다. 전제의 진실성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제의 진실성은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이고 연역추론적 관점에서는 이 추론은 형식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역추론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타당성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 연역은 지식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제의 진실성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연역추론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식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역은 합리적 행위자에게 궤도를 유지하는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이는 첫 단계로는 분명히 좋다. 그러나 연역만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연역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추론 오류가 발생했을 때 혼란스러운 믿음을 해소할 뿐이다. 연역 추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관련성 문제입니다. 책에서 들고 있는 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비가 오면 돼지가 난다. 비가 왔다. 그러므로 돼지가 난다. 라는 추론에서 사실은 이 돼지는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비가 오는 것과 돼지가 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비행기가 난다. 비가 왔다. 그러므로 비행기가 난다. 라고 했을 때 이 추론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때때로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오는 것과 비행기가 나는 것은 큰 상관은 없다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연역은 형식적인 타당성만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적으로 그 말이 맞는지 혹은 상관이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역 추론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관련성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종종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뭔가가 젖는다는 것은 합당한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돼지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관련성은 많은 원인들의 조합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은 순진한 연역 추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귀납 추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 추론은 이런 것입니다. 비가 왔다. 그리고 땅이 젖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구나 라면서요. 이 귀납은 지식을 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 지식을 더하나? 그것은 관찰 등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현실 세계에서 얻는 경험적 지식에 큰 관심이 없었던 연역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귀납의 지식은 확실한 지식이 아닙니다. 확실한 지식을 다루던 이 연역과는 장단점이 대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서 들고 있는 귀납의 문제는 우선 착각 상관관계입니다. 착각 상관관계는 책에서 길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식축구에서 슈퍼볼 우승을 NFL 팀이 하면은 주가가 오르고 NFL 팀이 지면은 주가가 하락한다는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확실한 인과관계 위에 서 있지 않고 단지 피상적인 상관관계를 들춰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 후자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서로 상관없는 것에서 패턴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여 착각 상관관계라고 분류합니다. 하여간 저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상관관계는 허위이거나 우연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귀납적 지식은 더 깊은 지식의 대용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더 깊은 지식이라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귀납의 두 번째 문제는 소위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이 되는 통계적 예외 현상입니다. 귀납을 위한 지식은 항상 모자랍니다. 흰 백조를 1000번 발견을 했어도 검은 백조를 한 번만 발견을 해도 기존의 모든 관찰이 무력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애틀에서 아무리 많은 학습을 했더라도 인도의 뭄바이에 가져다 놓으면 역시 무력화됩니다. 현실 세계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연역을 무력화시켰지만 빈도수와 패턴에 의지하는 귀납은 그럭저럭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세계는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많은 학습을 했더라도 새로운 사례가 등장할 때 귀납도 무력화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세계는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상호작용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통계적 예외 현상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점차로 변하고 있습니다. 귀납 다음에 저자가 한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머신러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머신러닝은 경험에서 지식을 얻는 귀납이다. 그리고 또한 자동화된 귀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지도 학습은 더 심한 귀납이라는 말도 합니다. 인간이 부여하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데이터에서만 결론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심한 귀납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머신러닝은 시뮬레이션이다 라는 내용도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의 패턴을 직접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담겨있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세계의 패턴을 시뮬레이션 할 뿐이라는 것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할 뿐인데 이것이 실제 세계에 대한 진짜 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 AI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 이해가 없다면 사고사슬로 뻗어가도 근거는 희박한 것입니다. 논리와 확률로 뻗어나갈 수 있을 뿐인데 앞서 말한 대로 연역과 귀납의 한계는 존재하는 것이죠.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세계에서 살아가며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경험적으로 얻었지만 현실에 굳건하게 발붙이고 있는 지식입니다. 연역과 비교하면 논리를 벗어나서 경험적으로 얻는 것이 있고요. 또 귀납과 비교하면 피상적인 데이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체득한 인과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상관관계, 빈도수에 기반한 접근법은 블랙스완에 취약해질 수 있지만 진짜 인과관계를 잡았다면 마냥 블랙스완에 취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현실의 인과관계라는 진짜 맥락이 없으면 바람에 부는 겨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귀추, 앱덕션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추는 이렇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찰 사례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단번에 연결함으로써 비가 왔구나 라고 최선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선의 설명을 도출하는 그런 추론을 하게 된다. 이 사실 논리적 본질로 따져보면은 이 귀추는 오류입니다. 연역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왔다. 그러므로 땅이 젖는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반면에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었네? 그러므로 비가 왔을 것이다는 좀 애매하죠. 누가 길에 물을 뿌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는 논리학적으로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추론, 귀추, 연역, 귀납은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정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귀추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연역과 귀납의 방식으로는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연역과 귀납의 하이브리드를 구현해도 귀추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연역은 원천적으로 지식 확장이 안 되고 귀납은 지식 확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납의 시작 자체가 귀추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납은 귀추를 첫 단계로 필요로 한다. 센스 데이텀, 감각 자료라고 하죠.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순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을 관찰에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경험하는 것은 없고 무언가를 현실에 투영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 뇌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정보의 양이 바깥에서 오는 정보의 양보다 더 많습니다.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귀추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납의 시작점이 귀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납의 시작점 자체가 귀추라면 지식의 확장은 귀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귀추 혹은 어림짐작을 하면 하부의 추론이 그 다음에 작동을 합니다. 그 어림짐작의 의미를 명료하게 만들고 귀납은 경험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를 촉발하는 것, 사고에 불을 켜는 것은 귀추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귀추는 마법입니다. 찰스 버스의 설명을 따르자면 우리는 세계를 경험할 때마다 1조개의 가능한 가설 중에서 옳은 것으로 보이는 가설을 골라야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가설들 속에서 관련성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직관적으로 이 일을 그럭저럭 잘 해내고 있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죠. 일단 새로운 정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선택한 후에 그 가설을 추후에 확인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관련성 있는 가설을 고르는 것을 AI에게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지 아직 어떤 학자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찰스 버스는 자연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패턴에 따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패턴이 귀추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자연의 패턴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존재가 우연히 정확히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추의 기원을 찰스 버스는 놀라움, 서프라이즈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측 코딩이나 생성 모델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놀라움을 꽤나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이 필요했고 이 학습에는 놀라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약간의 놀라움이 수반되겠죠. 그것을 빨리 기존의 지식들과 연결할 수 있어야지 생존에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설을 선택하는 능력이 귀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환경 변화, 놀라움, 가설 설정, 학습, 적응, 생존, 이 모든 순환의 고리에서 귀추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납은 놀라움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빈도수가 높지 않은 사건은 꼬리 부분으로 처리를 하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추는 예외적인 현상을 포괄하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노력합니다. 귀추적으로 봤을 때 칠면조는 주인이 온다라는 빈도적 확률이 높은 사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는 다른 복장, 다른 도구, 다른 분위기 등을 서프라이즈로 처리를 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즉 귀추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설명을 하고자 하며 이로써 귀납에 비해서는 좀 더 유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귀납이나 귀추나 이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칠면조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귀추를 사용하는 칠면조는 눈치를 더 빨리 채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 주인이 그동안 나에게 먹이를 주는 이유는 나를 죽이고자 함이었구나. 이제 귀추와 인과 추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앞서서 연역 추론이나 귀납 추론이나 약한 것이 현실 세계에 기반한 인과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귀추는 인과 추론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됩니다. 귀납은 사실에서 일반화로 나아가면서 규칙성에 대한 지식을 주지만 귀추는 사실을 관찰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가설로 나아간다. 귀추는 사건, 예를 들어서 도난이 있었다에서 원인, 즉 도덕을 추론하는 것과 깊게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인과 추론과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과 추론, 연역, 귀납, 귀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실존 철학, 언어 철학이 존재를 합니다. 이 철학들은 주제를 중심으로 철학의 유파를 정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실존,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철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학, 분석 철학이라는 철학의 유파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철학들은 철학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분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인과 추론은 인과라는 어떤 특별한 대상, 주제에 대한 추론이죠. 즉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연역, 귀납, 귀추는 추론의 방법론을 칭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추와 인과 추론은 연합
적군 혹은 동맹군 같은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역과 귀납에 비해서 귀추를 통해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 더 메커니즘적으로 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납은 관찰을 분석되어야 할 사실로 취급하는 반면 귀추는 관찰될 사실을 세상의 특징을 가리키는 신호, 단서로 본다. 그래서 귀납은 사실들을 모아서 일반화로 나아가지만 귀추는 사실을 단서 삼아 원인, 즉 진짜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관련성입니다. 이 관련성에는 인과적인 관계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관련성 없는 정보를 피상적으로 아무리 끌어모아봤자 혼란만 과증될 뿐입니다. 제대로 된 관련성과 인과성을 갖춘 정보들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서 우리의 상식이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관한 인과 정보는 데이터의 연상으로부터 추출할 수 없다. 인과 정보가 세계에 관한 상식 이해의 일부를 형성한다. 패턴, 규칙성, 상관관계 같은 것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인과 메커니즘적으로 엮여 있는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보 위에서 이 상식이 구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지식과 추론입니다. 일상적인 지식들을 제대로 된 관련성으로 엮기 위해서는 귀추가 필요하고요. 또 이 귀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한 이 추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지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추론할 수 없다. 그리고 적합한 추론 능력 없이는 지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책은 언어에 대해서도 두 챕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관한 내용도 지금까지의 내용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연어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 지능이 필요하고 일반 지능은 세계에 관한 지식과 추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상당수가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어의 맥락을 다루는 것이 언어학의 화형론입니다. 언어학자들이 화형론이라고 부르는 것, 진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목적, 관심사 등을 포함하는 맥락, 그 맥락을 이해해야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화형론에서 말하는 내용은 말하는 방식, 말하는 이유에 밀접하게 의존한다. 그래서 언어는 의미로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예에서 패턴, 규칙, 상관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생각함으로써 의도된 의미를 추론한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많은 예에서 한 가지 정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를 보아도 의미 있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부 사항과 가정을 생략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추론하고 가정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세계에 관한 지식은 몸이 있어야 그 질감을 충실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 추론은 그 지식에 기반하므로 지식이 다르면 추론 또한 다를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귀추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모르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요. 몸, 경험, 지식, 추론, 오류 발생, 오류 수정의 고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결국에 문제가 같다. 이 세계에 몸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창의적인 가설, 어떤 창의적인 추측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단박에 캐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이 말을 끝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귀추 없이는 좁은 인공지능은 필연적이다. 언어 이해와 같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개방형 시나리오에서 귀추는 중심적이고 대체할 수 없다. 연역과 귀납을 결합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운명이다. 오늘은 귀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 The Myth of Artificial Intelligence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AI가 귀추 능력을 완전히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추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아무도 그 설계 방식을 내놓은 적이 없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능을 AI가 단번에 뛰어넘는다 이런 것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신화적인 주장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2장에서는 귀추를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앞으로 AI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의 추론 능력을 얼마나 AI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건이 될 것인데요. 이 AI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에서 AI와 추론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귀추에 대한 공부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귀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신경과학과 인지과학에서 논의하는 예측 코딩과 관련된 퍼즐 조각 하나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맥락 하나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 책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커버를 했는데 어떤 부분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서기는 하지만은 또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